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재무관리 2권이 시작됐어요. 어, 1권이 끝에가 좀 어려웠죠. 그죠?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책으로 다시 또 난이도 낮은 데서부터 다시 싹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난이도가 12장 가서 가파른 언덕을 만날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일부의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도 어, 저쪽보단 나아요. 앞에 저쪽 그 앞에 그 CAPM이나 이 동네보다는 그 동네는 뭐 수학도 어렵고요, 그죠? 뭐 통계도 있고 뭐 위험이라는 게 비지도 않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뭐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현금 흐름과 잘 어울릴 만한 할인율을 찾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재무관리 처음 시작할 때 현금 흐름에 걸맞는 할인율을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배운 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뭘 배웠었나요? 명목 현금 흐름은 명목 이자로 할인한다. 실질 현금 흐름은 실질 이자로 할인하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네. 채권자가 받는 돈, 타인 자본 비용으로, 주주가 받는 돈, 자기 자본 비용으로, 기업이 버는 돈,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면 기업가치 나온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 들어오면서 확실한 현금 흐름은 무위험 이자로, 위험이 있는 기대 현금 흐름은 기대 수익률로 할인합시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현금 흐름의 위험에 따라서 위험이 크게 커지면 할인율인 기대 수익률도 좀 커지겠죠. 그죠? 아무래도 베타가 그 움직임이 큰 현금 흐름의 변동이 좀 크다면 베타도 클 거고 베타 크면 할인율인 기대 수익률도 좀 클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운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 어떤 기업의 위험이라는 걸 측정하고 또는 어떤 회사의 주식의 위험을 측정하고 그 위험에 걸맞는 할인율을 어떻게 하면 잘 계산할지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자 비용이라는 놈이 우리의 속을 썩여요. 이자 비용이라는 게. 그래서 그 이자 비용이라는 게 비용으로 공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게 되고 부채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에 안 쓰는 회사의 차이를 보면 결국은 그 이자 때문에 세금이 좀 덜 나간다 더 나간다 그런 차이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런 차이들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평가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둬서 우리가 파트 2에서 배웠던 위험이 커지면 베타가 커져요. 베타 커지면 기대 수익률도 커져요.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는 기업의 자본 구조, 부채를 많이 썼냐 적게 썼냐 그것과 할인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취합해서 공부를 해야 그래 우리가 원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0장에서는 효율적 자본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룰게요. 우리가 앞에 CAPM 하면서 효율적 자본시장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일단 이 효율적 자본시장,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건 이 파마와 프렌치라는 분이 시카고 대학 교수님들인데 일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카고 학파 분들인데 효율적 시장론자의 엄빠입니다. 엄마 아빠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시장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시장이 옳은가라는 건데 이게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좀 구분을 합니다. 파마 프렌치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결국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주가가 적정한지를 분석하게 되는데 그런 정보를 어디까지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느냐? 그래서 회사에서 공시된 정보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회사에서 공시도 안 된 내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나눠서 이제 시장을 뭐 중강형, 약형, 중강형, 강형으로 이렇게 세 단계의 시장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이 효율적 시장 자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결국 주가에 영향이 있는 모든 정보는 가격에 다
신속 정확하게 반영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과대평가되거나 저평가되지 않고 적정가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어제 증권가에 충격을 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우리나라에 석유가 난다라는 소식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소식인데요. 그렇죠? 이게 76년에 한번 석유가 난다라고 했다가 파보고 답 없었고, 실제로는 2021년도에 우리가 가스가 나오는 곳을 하나를 그냥 폐광했습니다. 엎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들어간 돈이 한 1조 5천억에 뽑아 쓴 가스가 뭐 1조 7천억 뭐 이 정도 돈이 안 돼. 애가 이렇게 아니 빨대를 딱 꽂았으면은 가스가 피쉬 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 피쉬 야씨 잠깐만 빨아볼까? 쭉쭉 빨아가고 겨우겨우 가스를 제출하느라 채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는 보통 그런 거를 우리 2020년 그때도 가스를 캐고 있었는데 천연가스를 그거 여러분들이 모르셨잖아. 그죠? 그거는 대통령이 발표할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냥 산자부 장관이 우리 가스 캐고 있어요. 뭐 이 정도 돈은 별로 안 됩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야씨 이거는 대통령이 지를 정도면 밑에 막 와씨 이만하게 어마어마한 애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 산유국이 됐다고 쳐. 이제 어마어마하게 막 밑에 막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는 떠 있는 거였다. 진짜 섬이었네. 그래서 밑에 이렇게 기름으로 떠 있었던 거야. 대륙이. 그러면 밑에가 다 기름 천지야. 그렇다고 쳐도 산유국이 되면 여러분들이 해피할까요? 라는 건 퀘스천입니다. 최대 산유국이 베네수엘라인데 자꾸 우리나라 뭐만 하면 그 나라 꼴 된다고 자꾸 뭐가 하는데 그죠?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이에요. 근데 그런 석유가 나오는 시설이 나오면 이거를 민영화할까요? 나라가 취할까요? 나라가 먹겠지. 돈 되는 건 나라가 안 되니까. 그죠? 돈 되는 건 나라가 하다가 이제 각종 로비를 막 삭삭삭 하면은 이건 넣어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옆에 회사도 며칠 전에 소송이 깨졌잖아. 그죠? 재산 분할로 1조 4천억을 내라는데 와씨. 어쨌든 SK 주가는 연일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이에요. 이게 항상 어느 회사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이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이제 1조 4천억이란 실타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 실타 받아서 뭐 할 거야? 1조 4천억 갖고 SK 주식을 사지 않을까? 말면서 그죠? 남편은 경영권을 방어하고 와이프 쪽은 저 회사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쭉쭉쭉쭉 아버지의 유지가 담긴 저 회사 내가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다 보면 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선반영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결국 석유가 나왔다. 다시 원래대로 들어오면 석유가 나왔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 그 석유 관련 그죠? 그쪽 주가들이 막 상한가를 다 때립니다. 쫙 때려. 왜? 그거 한번 이렇게 빨대 한번 꽂는데 1,000억씩 든다는데 한번 뚫어서 아이씨 여기가 아닌가 보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버블티 이렇게 사서 빨대를 꽂는데 야씨 빨대가 이게 너무 단단해하고 빨대 찌부러지는 거야. 야 이게 1,000억 날렸네. 다음 빨대 갖고 오세요. 이러면서 이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잘 뚫려야 될 텐데 한 방에 탁 뚫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가가 팍 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런 정보가 가격에 반영됐다. 그래서 가격이 적정가인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거죠. 이제 그 회사는 석유가 발생한다, 석유가 캐진다라는 얘기만으로도 이 회사는 낮은 몸값의 회사가 아닌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갈 돈을 생각해봐. 거기서 뭐 삼성전자
5배, 시총 5배 석유가 잠겨 있다는데 얼른 팠어야지. 일본이 아니 이게 나라 이게 경계선은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걷지만 석유는 이렇게 한일 가운데 이렇게 담겨 있을 수 있잖아. 먼저 빨대 꽂아갖고 빠는 놈이 임자야.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빨대를 내렸는데 쭉 빨다 보면 일본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같이 웅덩이에 고여 있는 거 같이 쭉 빠는 거지. 네, 빨리 빠는 놈이 임자입니다. 네. 자,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보니까 야, 이거 뭔가 효율적 시장 같은 거야. 정보가 나오자마자 가격이 팡 뛰어. 근데 만약에 오늘 대통령이 발표할 걸 누군가 어제 알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제 알았다면 난 내일 이거 발표할 거야 라는 얘기를 어제 알았으면 어제 주식시장에서 오늘 가격 올라갈 만한 거 열심히 사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게 효율적 시장에 따라서 어제는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 마음속에 있는 정보였잖아. 그죠? 그 정보가 이제 오늘 어제 공시가 되면서 주가가 튀었는데, 그럼 이제 이 정보라는 게 사실 생성이 된 거, 실제로 그 가스가 그 석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는 사실 그 산자부에 나온 보고서에 2023년 11월 달에 나온 보고서에 있다고는 합니다. 이제 우리 거기 한번 빨대 꽂아 볼 거예요. 뭐 이렇게. 예, 그래갖고 예산 신청이 올라왔대. 그거를 이제 갑자기 어제 팡 터뜨린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거를 항상 늦게 하는 게 문제죠. 좀 미리 알았다면 미리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은 이런 효율적 시장 하에서는 내가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가 확실하게 돈이 되는 돈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가격에 반영된다 그러는데, 그럼 이 정보가 가격에 반영된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 정보의 범위로 약형, 그 다음에 강형, 중강형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중강형하고 강형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주가가 100원이라고 해봐요. 어떤 회사가 주가가 100원이야. 그런데 이거 신제품을 개발을 했어. 연구실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툭 돌다가 뭘 탁 쳤더니 엄한 게 섞였어.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제품이 개발된 후에 이게 사장한테 보고가 되고, 위에 뭐 부장 사장한테 보고가 되고, 보고된 다음에 기자들 불러 모아서 우리는 이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라는 걸 외부에 알리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해요. 응? 자, 그러면 이게 정보가 알려지는 순간 우리 회사 주가는 무조건 150원짜리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언제 우리 회사 주가가 150원이 될 거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정보가 공시될 때 주가가 오른다라고 보게 돼요. 왜냐? 자, 여러분들 신기술이 개발이 됐어. 그죠?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 내부의 몇몇은 이 정보를 알겠죠. 우리 회사에서 신제품이 개발됐다 라는 정보를 아는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공시가 되기 전 내부 정보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은 이 회사 주식은 그냥 100원짜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신제품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 이 회사는 절대 100원짜리가 아니라 150원짜리라고 생각을 할 텐데, 모르니까 100원짜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자,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이사 하나가 시장에 나가서 주식 하나 사려고 하는데 100원에 파실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팝니까 안 팝니까? 팔죠. 왜? 난 이거 100원짜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100원에 판다라는 거지. 근데 사실상 그 이사는, 내부 정보를 들고 있는 사람은 내가 100원에 산 주식이 사실상 얼마짜리라는 거 알고 있어. 이거 150원짜리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죠? 150원짜리라는 걸 알고 이거를 100원에 산 거니까 사실상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50원의 이득을 얻은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시장에 공시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 회사가 발표하는 내용을 딱 듣고 시장에 나가서 주식 100원에 파실래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 뉴스 나도 봤다. 그죠? 그 뉴스는 나도 봤다.
라고 하면서 야 이거 100원짜리가 150원짜리라며 그러면 이제 100원에는 거래가 안 되겠죠. 누구도 이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 주식을 누구도 100원에 팔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에 거래가 될 수 없고 바로 150원에 거래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에 알려지는 이 내부 정보가 공시되는 시점에서 주가는 정확히 그 신제품 개발의 이득만큼 주가가 빵 뛰게 돼요. 그죠? 이걸 우리는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공시가 될 때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때 주가가 오르는구나 라는 걸. 자, 근데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된다는 세상은 사실은 내부 정보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지. 신제품이 개발됐어. 다 개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시장에 나가봤지. 나가서 이거 주식 100원에 팔래? 라고 했더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봤다 라는 거예요. 누가 그 연구 개발원 중에 한 명이 유튜브로 라이브를 찍고 있었는데 신제품 개발 과정을 보게 된 거야. 그러면 이게 사실상 회사 내부 정보가 사실상 외부에 다 알게 된 거잖아요. 내부 정보도. 나만 알고 있는 줄 알고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이 주식이 100원에 거래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사실상 그럼 뭐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우연히 알려졌다라는 건 이게 내부 정보의 기간이 엄청 짧은 거죠. 개발되자마자 공시가 된 건데 만약에 공시는 나중에 하는데 미리 내부 정보를 통해서 내가 주식을 사러 갈 수도 있겠죠. 그래갖고 이런 거야. 그 개발 담당 이사가 내 친구야.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고 야 우리 신제품 개발했으니까 며칠 뒤면 주가 올라갈 거거든.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내가 주식시장을 갔어요. 주식시장을 가고 이거 주식 이거 저 좀 살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너도 그 이사한테 전화 받았니? 나도 전화 받았다. 이거 150원에 팔 건데 살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정보가 내부 정보가 이렇게 그 이사가 이렇게 막 온 동네 다 떠들었어. 야 이거 괜찮으니까 주식 좀 사. 뭐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면 사실상 이미 주가가 개발 아직 공시는 안 됐는데 그 전에 주가가 다 올라 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 하게 되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회계사 해갖고 어디 뭐 일반 대기업의 팀장으로 간 뭐 이사급으로 간 친구들이 보면 야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뭘 개발한대. 나도 좀 이렇게 우리 사주 주식을 샀는데 너도 괜찮다면 좀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에는 뭐예요? 이미 사장 일가 친척은 다 알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실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실제로 주가는 이게 최초의 뭔가 새로운 소식이 딱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과 뭔가 거대한 큰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걸 사장이 알 거 아닙니까? 느낌상으로. 그러면 계약 체결해서 발표하는 시점은 여기라고 쳐. 그죠? 근데 체결될 가능성은 누구만 알아? 사장만 알고 있지. 그죠? 가능성이 높으면 주변 사람들이 쫙 얘기를 해. 뭐 친구가 쫙. 그럼 이 주가가 이미 뭐예요?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살금살금 사갖고 싹싹싹싹싹싹싹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이사 정도의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때는 한 요때쯤 돼요. 남들 다 알고 있을 때 한 요때쯤 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직원의 친구들 하면서 가세에서 쫙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공시가 딱 되잖아? 어떻게 돼?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 이때 와 이걸 생각하지 다들. 그죠? 이게 쫙 올라갔으니까 보통 공시되는 날 마지막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다음 날부터 작살이 납니다. 다음 날부터. 그래서 대부분 이때 샀던 사람들은 공시하는 날 던져요. 파. 왜? 공시하는 날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빵빠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찬물을 그냥 확 갖다 던져. 왜? 이미 오버슈팅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장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지분을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사도 알고 부장도 알고 과장도 알고 대리도 알고 그러면서 대리의 친구도 알고 이런 식으로 쫙 퍼져나가면 주가가 이상하게 쫙 올라.
그러다 실제로는 이때 떨어져요. 아는 사람도 이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주변에서 친구가 좋은 소식이라면서 알려줘. 그러면 일단 사면 요 끄트머리에 사도 그래도 한 10% 먹어. 10% 먹어. 욕심 부리지 말고 10% 먹고 공시하는 날 던져요. 네, 같이 던져. 무조건 던져야 돼. 그때 안 던지면 그 뒤에 탈출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뭐 IPO 상장하는 경우는 또 이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강형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강형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어떤 정보가 생성되자마자 이 개발이라는 정보가 생성되는 순간 이것들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야. 어떤 정보가 만들어지자마자 그 주가와 관련 있는 정보가 만들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딱 알게 되는 거야. 아는 순간 뭐예요? 주가는 그대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빵 뛰는 거죠. 반면에 이 중강형은 그게 조금 더 있다가 알려지는 겁니다. 즉 정보가 퍼지는 속도가 약간 늦는 거죠. 정보가 만들어졌지만 내부 정보 상태에서는 외부 사람들은 모르다가 이게 공시가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때 가서 주가가 튄다라는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많이들 벌어지냐면 준강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게 강형과 중강형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거 같지? 이건 그냥 중강형이에요. 왜? 이게 정보가 일부 사람들에게 약간씩 공시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내부 정보가 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성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아름아름 주식들을 사가고 있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이게 중강형 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반응하는 것도 이걸 조기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조기 반응도 결국 내부 정보가 일부 사람들에게 먼저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 사람들이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이것보다 더 낮은 단계. 자, 강형은 모든 심지어 내부 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즉각적으로 가격이 반영된다. 중강형은 정보 중에 알려진 정보까지는 반영이 되는데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는 가격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였죠. 거기에 이제 약형이라는 건 알려진 정보까지도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보가 알려져도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형은 어느 정보까지 반영이 되느냐? 이 약형은 과거 정보가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형, 중강형, 강형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림 1번을 보면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은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중강형은 약형을 포함하는 거예요. 과거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공시된 정보까지도 다 현재 주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이 강형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 포함되어 있고 공시된 정보 포함되어 있고 거기다가 내부 정보까지도 다 포함된 모든 정보가 가격이 다 포함된 이상적인 시장이 강형이에요. 그럼 이제 현실에 가까운 시장은 어디냐라고 하면 우린 보통 현실에 가까운 건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 현실에 가까운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재무관리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에도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중강형 효율적 시장을 전제로 문제를 풀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이 과거 정보라는 게 바로 뭐냐라는 건데요. 주가의 추이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과거 정보는 주가나 거래량 추이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엘리어트 파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주가가 빵 올라갔다가 빵 내려간다고 쳐도 올라갈 때는 헐떡 내려갈 때 푹 뭐 이렇게 날아서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4.3이었나 3.4였나 하여간에 쪼개져서 올라가고 이렇게 한꺼번에 안 올라간대. 자, 제가 새로운 이론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어느 수준에 있다가
갑자기 이 주식 가격이 50%를 상승해요. 한꺼번에 쫙 50% 올라가면 항상 그 중에 한 30%만큼은 다시 내려오곤 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여기서 다시 50% 상승, 그리고 여기서 다시 30% 하락,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이게 지금 내가 과거 주가의 추이를 분석을 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낸 거지. 그죠? 패턴을 찾아냈죠? 만약에 현재 시장이 약형 효율적 시장이라면 이런 과거 정보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50% 내려가면 다음날 30% 떨어진다고 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정보가, 과거 정보가 현재 주가에 다 포함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생각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네. 앞으로도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 어떻게 할까? 일단 사야지. 이건 사야죠. 그죠? 사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주가가 플러스 50%까지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못 올라가요, 여기까지. 왜? 50% 올라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변한다고 알아? 내려갈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때쯤 되면 모두가 팔려고 할 거예요. 모두가 팔려고 할 때 누가 살 거야?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 패턴을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모두가 팔려고 할 때 누가 사야 내가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사는 사람이 있을 때 팔아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서 팔 예정이에요. 아직 사람들은 올라간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플러스 한 47% 정도에서 이때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아직도 3%도 올라가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살려고 할 거고 나는 파니까 팔 수 있겠죠? 그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래, 쟤는 47%에 팔 거야. 그럼 난 45%에 팔아야지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놈은 그 밑에서 던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 갑은 47%에 팔 거고 을은 45%에 팔 거야? 그럼 난 40에 팔아야지. 40도 많은 거니까.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의 경쟁이 붙게 되면 이게 주가가 50%까지 안 올라가고요. 그 전에 가격이 갑자기 확 꺾여버려요. 그죠? 모두가 사람들이 실제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50 올라갔다 30 내려가고 50 올라갔다 30 내려가는 그런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미리 반응해버린다는 거죠. 미리 반응해서 네, 꺾여. 자,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 뭐야? 이번에 50까지 안 올라갔네. 옛날하고 조금 달라. 하지만 30 내려가는 거 똑같겠지. 그 30이 내려가면 여기 30 딱 떨어졌을 때, 여기가 30 딱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사면 되겠죠. 누가 팔아야 살 거 아니야. 모두가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팔 수가 없지. 살 수가 없지. 다 살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남들이 팔려고 할 때, 남들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난 좀 미리 사야지 라는 거야. 약간 손해보더라도. 쟤는 조금 미리 살 거니까 난 더 미리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런 과거의 패턴이 아무리 분석을 해봤자 그 패턴을 알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순간 가격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패턴을 분석해서 이 과거에 나타났던 패턴이 앞으로도 다시 나타나겠지. 그런 패턴에 기반해서 투자하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아무 쓰잘데기 없게 돼요. 모두가 그러한 과거에 일어났던 패턴을 다 알고 있는 세상, 약형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패턴은 다시 반복이 안 됩니다. 왜? 그 패턴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는 그 과거의 패턴을 다시는 구경 못할 새로운 패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약형효율적 시장에서 과거의 패턴에 관한 정보가 이미 현재 주가에 다 반영되어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과거 정보가 반영돼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라는 건데, 우리가 과거의 주가나 거래량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갖고 요거 뭐 맨날 하잖아요, 그죠? 네? 주가가 이렇게 바바바바바바 하면은 이거 삼각깃발 떴어요. 깃발. 이거 이렇게 이거야. 뭐 이런 거 맨날 분석하잖아. 이게 맨날 자대고 이렇게 선 찍찍 거갖고 이렇게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습니다. 응축이 위로 튈 거예요. 딱. 이 역삼각형 이거 여기 상승을 못 뚫래. 이거 내리막이야 이거. 뭐 이렇게 분석한다고. 그러면 야 씨 이건 어디로 튀니? 개구리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이렇게 웅크리는 거죠. 입을 이렇게 하는 모습. 어디로 튈지 이제 모른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거하고 막 뭐 기영이 머리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기영이가 뭐 이래갖고 촥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분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기술적 분석인데 이게 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한 과거의 패턴을 분석한 건데 그 과거의 패턴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패턴을 알고 있고 그 패턴에 따라서 시장이 행동하고 있다면 이제 새로운 그 과거의 패턴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임머신 영화들 잘 보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쳐봐요. 그죠? 그러면 나는 이미 10년치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10년 미래 정보를 알고 있잖아. 그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나는 돈을 크게 벌 수 있겠지. 그쵸? 그럴 거잖아.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과거로 돌아갔어. 과거로 돌아갔고 내가 이제 뭐 한 1, 20억까지는 먹을만 하겠지. 1, 20억까지는. 근데 그 돈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면 자, 내가 삼성전자가 올라갈 걸 알고 1000억을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는 순간 이미 내가 미래에서 왔을 때 내가 알던 그 주가의 패턴과 다른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거래가 시장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10년 전으로 가면 무조건 비트코인이겠지만 그죠? 그것만큼 지금 아주 수익률이 높은 게 비트코인 말고는 특별히 없어요. 아무리 뭐 땅값 기껏 올라가 봤자 뭐 두세 배야. 장난해. 그 비트코인은 지금 그때 내가 이렇게 이게 계산기로 계산해갖고 1비트, 2비트 이렇게 뭘 컴퓨터가 시켜. 그죠?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때로. 1비트코인에 일어날 때. 그래서 2010년 초반일 거예요. 2010년 초반. 그때로 딱 한 5년 전으로만 딱 돌아가면 그때는 이제 뭐 비트코인을 캐고 있겠지 내가. 그죠?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내가 가격을 흔들어 버리면 내가 알고 있던 미래가 펼쳐지지 않고 다른 미래가 펼쳐져 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타임머신 영화들을 보면 과거로 돌아가고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뭐래요? 도박의 결과가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스포츠 경기에다가 돈을 거는 거예요. 토토는 축구나 야구나 이 경기 결과는 내가 돈을 많이 딴다 덜 딴다와 그것과 미래의 결과가 바뀌지 않아. 그냥 내가 누군가 많이 딸 걸 내가 많이 땄을 뿐이지 그걸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진 않잖아. 그죠? 근데 주가는 영향을 줘요. 주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주식 박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 토토 박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무조건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 봤자 할 건 뭐 비트코인 사고 뭐 주식 뭐 좀 올랐다라는 거 그래갖고 처음에 테슬라 좀 샀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좀 사주고 뭐 이런 게 다야. 그지?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시점으로 이제 10년 뒤로 갔다가 다시 10년 후가 됐어. 이때부터 어때? 그 돈을 지키는 것밖에 못하지. 그죠? 토토 박사는 뭐 이렇게 과거 10년간 계속 돈을 벌어 그냥 쫙쫙쫙쫙.
그런 경기가 계속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10년을 그 짓을 하면 이제 분석 효과도 좋기도 하고, 그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는 돈이 진짜 많아지면 이제 그때는 주식시장 가는 거죠. 내가 미래를 모를 때는 주식만큼 안전한 게 없어. 얘기했잖아, 워렌 버핏처럼. 주식 산 다음에 나 이거 샀다? 이러면 돈 번다니까. 그래요. 예. 그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형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건 과거 주가에 일정한 패턴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반복되는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연찮게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어. 그럼 그거는 그냥 우연히 반복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앞으로도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이걸 일명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이런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는 여러분들이 돈을 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의 효율적 시장, 공시된 정보를 분석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정보가 공시가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작년에 이 회사는 얼마를 벌었고, 그 다음에 회사의 IR 자료를 보면 앞으로 향후 3년간 우린 대충 이런 사업들 진출할 거고, 예상되는 매출은 이렇게 매출이 예상이 돼요. 이런 자료까지도 IR 자료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산업은 뭘 할 거고, 뭐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이 정도는 벌 거라고 예상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예상에 기반해서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죠? 그게 지금 공시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잖아요.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예상 매출이 1,000억이었는데 실제로 매출을 발표하는 순간 예상했던 것보다 뭐 1,000억을 예상했었는데 실제 결과가 900억이 나오면 그때 주가가 폭 살짝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닝 쇼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회사가 발표한 예상 매출에 근거해서 주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고, 즉 주식 가격은 미래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거고, 미래 정보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정보가 새로 들려오면 바로 사람들은 미래를 수정하게 되고, 그럼 주가는 다시 푹 떨어지거나 푹 올라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AI에 막 열광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개판될 수 있어요. 이게 AI가 구라를 까기 시작합니다. 그죠?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해갖고 옛날에 AI한테 세종대왕이 신하들한테 빡쳐서 맥북을 집어던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세종실록에 의하면 저는 실록에 의하면 하면서 그럴싸하게 스토리를 써 그래갖고 세종대왕이 맥북을 신하한테 집어던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 근데 이제 챗GPT 4.0 되니까 이제는 그런 구라는 안 통해요. 네가 그게 맥북이 나온 시점하고 세종대왕이 있었던 시점이 다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AI는 그동안에 거의 한 2000년, 3000년 이상 이 인류, 사람이 쌓아 올린 이 글, 지식 이런 것들을 지금 습득하고 있죠. 그죠? 엄청난 속도로 몇 년 안에 그 지식을 다 습득했단 말이야. 얘네들은 24시간 쉬지도 않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이제 글을 싸지르기 시작해. 챗GPT가 글들을 싸지르기 시작하면 그 AI가 싸지른 글들을 AI가 다시 공부를 하게 돼요. 백으로 리턴이 들어오는 거야. AI가 기존에 있던 그림들을 잘 조합을 해서 AI가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그림을 다시 학습해서 AI가 다시 보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가 마이크를 스피커 앞에서 가로에 하면 스피커에서 웡웡웡웡웡 이 소리 나지, 그지? 그런 것처럼 AI 자료를 AI가 다시 습득하고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와 돌아가. 데이터를 잘 걸러주지 않으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 애가 미쳐요. 애가 진짜 미칩니다, 애가.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의 인간이 발전하는 속도가 이건데 AI가 혼자서 막 해갖고 외계인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인간들의 언어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내가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네. AI 가라사대 말하면서 그죠? AI 닌겐과 달라 하면서 이렇게 훈민정음 비슷하게 하나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효율적인 언어도 만들고 저 동네 가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말릴 길이 없어요. 다시 빼기 안 돼.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각처럼 AI가 우리의 모든 걸 집어삼키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사람들은 롤백 하는 거지. AI 없던 시대로. 이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야 돼.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걔네가 이제 대가리 써갖고 니네 왜 로봇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내가 만들면 로봇 이렇게 만든다? 나 저기 팔다리 좀 줘봐 라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팔 하나 다리 하나 툭툭 붙이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하나의 팔다리가 걔네가 365일 쉬지 않고 팔다리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걔가 만들어. 그리고 그 팔다리를 미치듯이 찍어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 컴퓨터는 이렇지 않아요. 컴퓨터의 곡선은 이렇게 돼. 이 새끼는 언젠가 발산하기 시작해. 네?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어찌됐건, 우리가 공시된 정보가 다 반영된다. 라는 것이 이제 중강형인데, 그 공시된 정보를 분석하는 거. 이 회사의 이익의 추이는 얼마고, 그죠? 이익 대비 주가는 몇 배가 적당하고, 이런 펄을 분석한다든가, PBR을 분석한다든가, 그죠? 그런 분석들이 다 기본적 분석. 우리는 얘를 재무 분석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차트 분석.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재무관리 분석이 이 기본적 분석에 해당합니다. 재무 분석이죠. 그죠? 회사의 영업이익 수준을 가지고 현재 주가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재무 분석이 될 텐데 그런 재무 분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의 효율적 시장이야. 그래갖고 내가 공시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막 해봤어. 그리고 그 분석 방법이 틀리지도 않았대. 그 분석 방법은 제대로 된 가격을 구해준대. 그래갖고 정보를 막 긁어갖고 열심히 쫙 풀어갖고 가격을 딱 구했더니 1,000원 나왔어. 그럼 시장에 가서 딱 봤더니 1,000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 분석을 해갖고 뭔가 내가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정보까지 포함되는 게 강형이다라는 건데 이 내부 정보가 포함된 현재 주가에 내부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기가 이게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가 이런 논문을 쓰는 거지. 어떤 교수가 아니라 어떤 내부자가 난 내부 정보를 이렇게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강요효율적 시장이 아닙니다. 라고 논문을 내는 순간 그 논문이 바로 검찰로 가서 철컹철컹이에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면 철컹철컹이야 원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시대의 성각자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걸 하지 않는 한 이런 논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부 정보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라는 연구 논문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준강형이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주가가 오르면 왜 주가가 올랐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죠. 어느 회사 주가가 올랐어. 그러면 무슨 정보가 공시가 됐길래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야? 라는 걸 항상 이렇게 그 종목 토론방 가보면 모임 그렇죠? 그러고 있어요. 주가 왜 올라 떨어지고 뭐야 이런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을 구분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을 우리가 검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시장을 믿는 효율적 시장론자들은 우리가 앞에 CAPM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적극적 투자 전략 액티브 펀드보다는 뭐가 낫다고? 패시브 펀드가 유리하다. 그죠? 그래서 수동적 투자 또는 소극적 투자 전략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패시브 펀드가 더 유리하다. 액티브 펀드보다는. 왜냐하면 패시브가 즉 지수 펀드라는 패시브 펀드가 결국은 이론상 위험 대비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자산이고 액티브 펀드와 같은 애들은 뭐 좀 수익률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패시브 펀드보다는 위험 대비 보상이 조금 더 낮은 애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 시장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시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정말 반발이 심합니다. 교수들은 효율적 시장론을 주장하는데, 그리고 책에서도 효율적 시장론을 주장하는데, 시장에 있는 수많은 업 종사자들, 증권업 종사자들은 그래 시장은 효율적인 것 같아요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할 일이 없어져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지수펀드 투자하세요? 진짜 지수펀드는 진짜 컴퓨터가 투자해요. 판단할 게 없잖아.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애를 시장 가치 비율대로 바뀔 때마다 알아서 사고 팔고 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사람이 판단이 개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지지. 펀드 매니저들은 뭐예요? 야, 이게 지수펀드보다 나는 주식시장에 대한 해안이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맡기면 더 많이 돈 벌게 해줄게. 그래야 내가 수수료도 받아 챙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 매니저들은 대부분 적극적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요. 얘네들은 성과급이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 사모펀드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40명이 저한테 1,000억을 맡기잖아요. 1,000억을 가지고 1,500억을 만들었어. 그럼 내가 받는 게 얼마냐면 그 수익의 20에서 40%를 받습니다. 네, 거의 반띵인 경우도 많아요. 유명 펀드는 반띵인 경우가 많아. 네, 그러면 야씨 나는 1,000억 받아갖고 1,500억 만들고 250억 따고 250억은 나머지한테 뿌려주면 나머지도 25% 땄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보통은 한 20-3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0-30%, 20-30%도 많지. 500억에 30%면 150억이야. 그래서 이름 있는 펀드 매니저가 되면 보통 펀드를 보통 1,000억에서 2,000억 사이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 좀 제대로 내면 수입이 아주 짭짤합니다. 대신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7년 이상 하는 펀드 매니저를 잘 본 적이 없어요. 네, 7년 정도 하게 되면 돈과 머리카락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돈 벌어갖고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그래 닭 튀기는 삶이 낫다라고 하면서 동네에서 이제 닭 튀기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적극적 포트폴리오 관련 펀드 매니저는 효율적 시장을 달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론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야, 펀드 매니저 니네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찾은 거? 아니 세상에 저평가된 주식이 어디 있어? 그지? 없는데 찾는 거 뭐야? 그건 쓸데없는 짓이고 그거 괜히 네가 저평가된 주식을 잘 골라 모았다 그러는데 제대로 분산 투자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게. 분산 투자도 제대로 못하면서 차라리 제대로 분산 투자된 지수 펀드를 사.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논쟁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 이 논쟁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제 논쟁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투자 규모의 문제예요. 자,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펀드를 5조를 관리하는데 이 펀드 매니저가 항상 0.1%씩 돈을 남들보다 더 번대. 그럼 여러분들 0.1%면 야씨 5조에 0.1%면 연에 50억씩 더 버는 거야. 금액은 크죠. 근데 퍼센트로 보면 0.1%니까 이걸 통계적으로 과연 이게 0.1%를 확실히 더 버는 건지 능력 때문에 더 버는 건지 그냥 유의적인 의미가 없는 그냥 통계적 오차인지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발라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규모의 문제 때문에 규모가 워낙 크게 되면 아주 약간의 초과 성과가 발생해도 그걸 통계적으로 발라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적정이고 이거보다 더 먹은 게 어느 정도가 더 되는지. 예를 들어서 5조 투자했는데 5천억씩 더 연에 벌어. 그러면 확실히 티가 나죠. 5천억씩 더 벌면 10%씩이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50억 더 벌었어. 금액은 크지. 50억이라는 거 금액 자체는 크지만 이거를 통계적으로 이게 그냥 표본 샘플링 했을 때 잘못 뽑힌 건지 그죠? 네. 그런 건지는 확인이 안 된다. 이걸 결과를 분석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편의의 문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선택 편의의 문제는 뭐냐? 만약에 내가 정말 돈이 되는 투자 기법을 알고 있다고 치자. 그죠? 그래서 나는 시장이 준강의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본적 분석 또는 재무 분석을 하게 되면 저평가된 주식을 찾게 되고 그걸 투자해서 항상 큰 이득을 얻어. 그래서 나는 연구 논문을 써. 뭐라고? 이런 기법을 이용하면 항상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 아닙니다. 라는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몇 조 원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알려지는 순간 어떻게 돼? 이제 그 기법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한 기법은 알려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기법만 시장에 알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돈이 안 돼, 저렇게 해도 돈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해도 돈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시장은 효율적이구나 라는 쓰레기 논문만 넘쳐난다는 거예요. 성공한 기법은 절대 알려지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어디선가 돈을 쓸어 담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을 반대하는 애들은 야, 시장이 효율적 아닌데 나온 논문들을 보면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기법으로 돈이 안 돼요라고 징징 짜는 논문밖에 없더라.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버는데 내가 이걸 갖고 박사를 받은들 뭐하리? 네? 노벨상을 준들 뭐하리? 여러분들 노벨상 받을래요? 아니면 워렌 버핏이 될래요? 어느 쪽 할 거야? 노벨상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뭐 받아서 뭐 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그죠?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어려운 질문만 한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진 투자 기법이 있을 거다, 이게. 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지만 효율적인 것 같은 그런 논문들만 수두룩 빽빽 발표가 되더라. 라는 얘기고. 세 번째, 행운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을 이겼다. 그랬더니 승자가 앞면이 80번을 튀겼어. 80번을 튀겼어.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는 뭐? 얘는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책을 쓰죠. 내가 동전을 80번 앞면이 나올 수 있도록 튀기는 방법. 마치 뭐예요? 일주일만 나 따라하면 주식에서 돈 벌 수 있음. 이 책이랑 똑같은 거야. 너도 나처럼 나 따라하면 동전 80번 앞면 나오게 할 수 있음. 이런 건데 그게 진짜 실력으로 80번이 앞면이 나온 건지 튀기다 보니까 앞면이 80번이 나온 운 좋은 투자자인지 알 길이 없죠. 생각해봐. 여러분들 로또에서 1등 되는 게 어때요?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지만 매주 많게는 수명, 적게는 대여섯 명 매주마다 나와. 그죠? 내 주변에는 없어. 그러니까 음모론이 돌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1등 된 사람이 없는데 어찌됐건 로또 1등은 매주마다 10명씩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1년이 52주잖아. 1년에 로또 1등 된 사람은 520명씩 나와. 매주에 20명씩 나온다고 치잖아. 그럼 이제 거기에 로또 10명,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복권 10명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로또 1등 비슷하게 당첨된 사람은 1년에 공인회계사 2차 합격자만큼 배출이 돼요. 근데 지나다녀 보면 회계사는 보는데 로또 1등 당첨자는 볼 길이 없어. 이러니까 음모론이 판치지. 이상하잖아. 1년에 1000명씩 나온다니까? 즉석씩 따지면 공인회계사보다 많아. 근데 없어 주변에. 대구 조용한 걸까요? 여튼 그래. 그래서 이게 과연 로또 1등 된 게 과연 실력이냐.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봐. 어떤 사람이 내가 주식 이렇게 했더니 돈 벌었다 이런 책을 쓴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로또 1등 당첨돼갖고 난 이렇게 해서 로또 1등에 당첨됐다라는 책을 썼어. 그 두 책이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적 시장론자들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로또 1등 당첨되듯이 특정 확률로 어떤 투자자는 10번 연속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5번 이기고 5번 지면 그러면 그냥 본전 또는 약간 마이너스가 돼 있고, 그죠? 우리는 다 항상 올인하기 때문에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떨어져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1,000만 원이 2,000 되고 2,000이 4,000 되고 4,000이 8,000 되고 8,000이 1억 6천이 돼도 그 와중에 한 번만 미끄러지면 다시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항상 올인을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운이 좋아서 이게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듯이 수많은 주식 투자자 중에 운이 좋아서 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거지, 그게 네 실력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효율적 시장론자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자, 효율적 시장이라서 주식 가격이 다 공정하다라고 해도 주식으로 돈을 많이 딴 사람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로또로 1등 된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은 주식으로 돈 딸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근데 하필 뭐예요? 그 운이 좋았던 사람이 이런 거야. 나는 알파벳 A로 시작하는 주식을 샀더니 좋았어 라고 이렇게 막 써놨어. 걔가 과거를 보니까 애플 사고 아마존 사고 막 이랬던 거야. 하고 A가 들어가는 회사를 보니까 좋더래. 테슬라 막 이러면서 사고. 야이씨, 그게 여러분들 그런 걸 책으로 썼대. 니네들도 나처럼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거 믿을까요? 그냥 진짜 운빨이지.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자신의 분석 기법이라고 믿고 있을지 몰라요. 왜? 그 분석 기법으로 A가 들어가는 회사를 사서 정말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거든. 그러면 이거는 진짜 믿음직한 분석 기법이다라고 얘는 착각할지 몰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인데.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이 효율적이다, 아니다, 이 말들이 많게 항상 이렇게 논쟁이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약형 효율적 시장 실증 분석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약형 효율적 시장이라면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없다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패턴을 알고 주식시장에 응하면 패턴이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어떤 특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을 랜덤 워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랜덤 워크라는 게 우리가 이게 임의 보행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특정 패턴이 반복되지 않게 주가가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무렇게나 형성된다라는 게 아니라 주가가 지나온 길들을 보면 거기에 그 어떤 패턴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카오스 이론을 갖고 나왔고, 이게 패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인과관계를 빡세게 분석하면 패턴이 있을 수도 있음.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왜 일어났게? 아시아에서 나비가 펄럭 했더니 저쪽에서 우와, 토네이도가 발생했네. 그렇게 잘 따지면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어 라는 게 카오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저쪽에서 태풍,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발생하는 거야?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이게 랜덤 워크야 이거. 그러니까 그 어떤 패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형 효율적 실증 분석은 패턴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시계열 상관 분석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상관이라 그래요. 오토 코릴레이션, 자기상관. 자기상관이라는 게 뭐냐면 어제의 수익률과 오늘의 수익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상관이 플러스야. 뭐예요? 어제 올랐으니 오늘도 오른다. 자기상관이 마이너스예요. 어제 올랐으니 오늘은 내려간다. 이런 건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딴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뭔가 패턴을 발견했어. 그게 논문이 발표되겠냐고. 나는 음모설에 약간 더. 그래서 성공한 기법은 절대 논문으로 발표가 되지 않겠죠.
그깟 박사가 뭐라고. 자, 어찌됐건 이게 자기 상관을 찾아요. 그 다음에 필터 기법. 이 필터 기법은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에는 올라갈 때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건데, 주가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안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자, 여기서 스타트했는데 여기가 봤더니 안 돼. 여기를 딱 지나니까 여기가 5%, 여기서부터 5%가 오른 지점이야. 요때 매입하는 거예요. 매입. 주가가 특정 수준에서부터 얼마 이상 올라가면 매입하는 겁니다. 5% 이상. 그럼 이제 올라가는 추세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고 쭉 가다가 떨어져. 떨어진다고 팔지 않아. 떨어진다고 팔지 않아. 떨어진다고 팔지 않는데 5% 이상 떨어지면 이때 매도.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5%만큼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는 추세를 확인하고 사고, 떨어지는 추세가 확인되면 팔아라. 이걸 보통 주식시장에서 뭐라 그래?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거지. 쭉 올라올 때 발끝에서 사서 대가리 끝에서는 못 파니까 올라오는 걸 보고 한 무릎 근처에서 사서 내려가는 걸 보고 어깨에서 팔라는 얘기죠. 그죠? 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건데, 이거 하면은 무릎 잘리고 팔뚝 잘려요. 돈이 안 돼. 이걸로 돈 되면 누구나 다 했겠지. 안 돼. 네. 그래서 이는 약효, 뭐 이게 해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5% 오르면 사갖고 5% 떨어지면 팔고, 이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 보유 전략 뭐야? 주식을 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수익률의 차이가 별로 없어. 심지어 뭐야? 내가 이런 분석을 해갖고 막 사고 파는 사람보다 삼성전자 냉장고가 이뻐서 삼성전자를 샀어요 라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어. 주가에 그때 코로나 때 한창 오를 때.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단순 보유 전략인데 그게 차이가 별로 없더라. 그럼 이거 분석 왜 하는 거임?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성과를 얻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분석을 해갖고 돈이 안 되니 올라가는 추세나 내려가는 추세라는 건 있지 않다. 모멘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올라가는 패턴, 내려가는 패턴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약형이 맞는 것 같다. 랜덤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위로 줄 긋고 밑으로 줄 긋고 이래갖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줄 긋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음 이라는 거예요. 예? 내일 되면 갑자기 줄 이렇게 긋고 있고 그죠? 갑자기 줄이 이렇게 싹 바뀌어. 싹 보면 줄 긋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음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런 테스트라는 연의 검증은 이런 거예요. 오르면 플러스, 내리면 마이너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자, 우리가 오르고 내린 날을 다 이렇게 표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시리즈가 관측이 돼. 요렇게 5개씩 묶으면 요 5개 뿔마가 이게 계속 관측이 되잖아. 그러면 자 이때 여러분들 뭘 해야 돼? 사야지. 왜? 앞으로 예상은 뿔뿔마기 때문에 뿔뿔 이때 매도 마 이렇게 되는데 뿔뿔뿔뿔 마마마마 이렇게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안 돼. 이거 안 돼. 뭐 이런 얘기고. 되겠어 이게? 아니 심지어 논문도 아니고 책이 나올 정도면 되겠냐고 이게. 안 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강의 효율적 시장 가설 분석. 이거는 이제 이벤트 스터디, 사건 연구라는 거예요. 또는 이거를 잔차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즉 어떤 회사가 정보를 공시했을 때 주가가 정말 의미 있게 팡 튀느냐 아니냐, 이걸 분석하는 건데, 대부분 이 이벤트 스터디에 사용되는 이벤트가 뭐냐면 합병 공시를 많이 이용합니다. 합병 공시에 따라서 주가가 팡팡 이렇게 튀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었다면 이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주가는 살살살살살 변동하죠. 그러다가 합병 공시를 빵 하는 순간 빡 튀었어. 뭐야? 이게 진정한 의미의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죠. 공시 시점에 주가 빡 튀니까. 자, 근데 조기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 발표 안 했는데 올라가다가 공시하니까 딱 이렇게 돼. 이거 뭐예요? 이것도 준강형 효율적 시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지만 조기 반응도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에요. 왜? 내부 정보가 새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은 공시 전에 이미 누군가 마음을 먹었겠지. 그리고 서로 악수하고 사인하는 날이 이날이었을 뿐입니다. 미리 계약서 다 만들어지고 계약 조건 다 조율하고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 합병하게 되면 그래 우리 한번 합병해볼까? 라고 하면 그때부터 실제로 계약서 사인하는 날까지 빨라도 6개월이에요. 빨라도. 보통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보면 MOU라는 걸 체결한다고 하잖아요. MOU. 그 MOU라는 게 대충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심플한 예로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비상장인데 나 회사를 팔고 싶어. 회사를 팔고 싶어. 그래갖고 이 회사 살 사람 했더니 누군가 입질이 와요. 나 살게. 그래갖고 이제 만났죠. 만나서 우리 회사가 연에 매출이 1,000억씩 나오는데 너 이거 한 뭐 얼마 줄 수 있니? 라고 해봤더니 네가 매출이 1,000억이면 내가 10배에서 1조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거기 단서가 뭐부터? 1,000억이라면이지. 근데 이 회사가 비상장이니까 매출이 1,000억인지 아닌지 알 길 없죠. 그래갖고 내가 감사 보고서 그걸 갖고 와. 기장한 거. 그리고 여기 매출 1,000억. 야 봐봐. 맞지? 1조 내놔. 주겠어? 이 매출 1,000억이 가공인지 아닌지 알고 싶잖아.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하고 거래를 막 해갖고 1,000억을 부풀린지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계사를 고용을 해.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이명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을 고용을 해. 회계법인하고 법무법인을 고용해서 회사를 이제 회계사들이 나와서 자산 실사라는 걸 합니다. 일명 듀딜리전스라는 건데 자산 실사를 해서 이 회사의 매출이 진짜 맞고 자산은 자산이 맞고 부채는 부채가 맞다라는 걸 정말 엄격하게 이걸 하나하나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장부 믿으셔도 됩니다라고 도장 쾅 찍으면 이제 그때부터 네 매출 1,000억으로 인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내 장부를 까야 되잖아. 사겠다는 사람한테. 그래서 장부를 까기 전에 내 비밀 정보를 알게 되니 장부를 까기 전에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 매출 1,000억 맞으면 1조 주기로 했다잉? 사인 쫙 해놓은 거예요. 그게 MOU예요. 그게 MOU야. 좀 더 약한 형태의 MOU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강한 형태의 MOU입니다. 구속 능력이 있는. 그래갖고 1,000억 맞으면 1조 주기로 했어. 사인 쫙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0억 맞다라는 게 확인됐지. 그리고 나면 이제 본계약을 합니다. 본계약을 1,000억 맞으니까 진짜 1조 주고 주식 받을게 뭐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제 일들이 합병이라는 일들이 미리 알려지면 주가가 미리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중간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 있냐면 조기 반응은 되는데 지연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오를 경우 있고 그다음에 오버슈팅 하는 경우 있습니다. 옹 하고 쭉 떨어져. 네, 얘네들은 둘 다 시장이 준강형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맞는데 자, 우리가 준강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냐? 공시가 된 시점 이후를 봐야 돼요. 공시가 된 시점 이후. 공시가 되고 나서 뭐예요? 얘는 공시가 되고 나서 적정 가격이 형성돼 있죠. 얘도 뭡니까? 공시가 되기 전에 미리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공시된 이후로는 적정가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이 지연이나 과민 반응은 어때요? 공시가 된 이후의 적정가는 여기인데 그거보다 너무 과대평가되거나 너무 저평가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과대평가, 저평가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강형일 때는. 왜 사람들이 공시 정보를 다 분석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이나 과대평가된 주식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공시된 이후에는 이렇게 적정 주가의 거래가 돼야 된다라는 게 중강형 효율적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과민 반응하거나 지연 반응은 이건 중강형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고 보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의 강형 효율적 시장은 참 실증 검증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효율적 시장론자와
효율적 시장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시장 이상현상이라는 걸 들고 효율적 시장을 믿지 않는 자들이 효율적 시장론자 일로 와봐. 이 봐봐 이거 이상하지. 이거 효율적 시장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잘못됐지. 라고 이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 이상한 일들을 가지고 효율적 시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파마 프렌치는 어때요? 탁탁 효율적 시장이 탁탁탁 이렇게 그 공격을 막아내고 방어하고 다시 이건 효율적 시장이 맞다는 증거다 이놈아. 다시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장 이상현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